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제 40을 바라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뉴스를 보면 이 세상엔 정말 무서운 일이 많이 벌어지곤 하죠. 하지만 옆에서는 잘 안 나타나다 보니 실감이 약간 안 나기도 해요. 저도 이전까지만 해도 그런 흉흉한 일은 저하고는 거리가 멀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겪었던 일 때문에 나에게도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죠. 저에게 벌어진 무서웠던 그 사건은 바로 시댁에서 벌어지게 되었었는데요. 남양 특집이 따로 없어 주변 사람들도 이거 방송에 제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랍니다. 지금이야 무사히 잘 빠져나오게 되어 다시는 엮일 일이 없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요. 여러분도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이런 일은 꼭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전 원래 어렸을 때부터 남들을 도와주고 살아야 한다는 엄마의 가르침 속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알아보니 이 세상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조금씩 기부를 하며 살다가도 도저히 이대로 지켜보기만 해선 안 되겠다 싶어 봉사활동까지 하게 되었죠. 학창시절에 시작하게 된 보육원 봉사활동은 저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행복을 느끼게 해주어 사회복지사의 꿈까지 갖게 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생각대로 취직까진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원하던 바와 다르게 사무직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주말마다 꾸준히 봉사를 나가는 건 여전히 이행했었는데요. 원래 봉사를 다니던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새로운 봉사자분이 들어오게 됐어요. 저도 그때 어린 나이가 아니었는데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남자분이었는데요. 생글생글 웃는 게 참 매력적인 분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봉사활동은 처음 하시죠?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어렵거나 모르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금방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친절하시네요. 아이들에게 늘 웃는 얼굴로 대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밝아 보이시는 게 참 기분이 좋아지는 분이네요. 사실 제가 일, 봉사 이렇게 지내느라 남자를 제대로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게다가 제가 또 꾸미는 걸 잘 못하다 보니 남들 보기에 예쁜 스타일도 아니라 관심을 많이 받지도 못했었고요. 그러니 이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매번 봉사할 때마다 만나게 되었고 그때마다 이야기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나이가 많은 편이잖아요. 결혼하긴 글렀다 싶었는데 그래도 아이 하나는 너무 갖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볼 수는 있지만 혼자 사시면 입양은 어려우실 텐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죠 뭐. 하지만 후회하진 않아요. 아이들하고 있는 일상이 지금 저에게는 또 다른 선물인걸요. 보통 하루 하시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꾸준히 나오시니까 참 보기 좋아요. 그거야 봉사활동도 좋지만 수연 씨도 좋으니까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나중에 우리의 엄마가 되는 사람은 수연 씨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나. 뜻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당시 남편 나이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했기 때문에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도 바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어요. 친정 역시 순박해 보이는 남편을 보더니 늦지 않게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기도 했기에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도 남편도 어느 정도 모아놓은 돈이 있었기에 그걸로 신혼 전셋집을 마련하려 했었는데요. 그전까진 일단 남편이 살고 있는 원룸에서 살기로 했죠. 길지 않은 시간을 기다리면 됐었기에 마냥 행복해하는 중이었는데 남편에게 뜻하지 않은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바로 어머님이 크게 아프시다는 거였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살뜰하게 대해주셨거든요.
네가 복덩이다. 나는 우리 아들 장가도 못 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들어오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싹싹하기까지 하고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래오래 사시고 손수까지 보셔야죠. 아유, 말만이라도 고맙구나. 남편의 순박한 모습처럼 시어머니 역시 저를 힘들게 하실 분 같진 않았어요. 저도 주변 친구들에게 시집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 나 역시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하지 싶은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요.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저를 반겨주시는 시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 자랑까지 하게 되었죠. 근데 그런 시어머니가 정말 많이 편찮으시다더라고요. 남편도 걱정이 되는지 항상 시어머니 얘기만 했었고요. 엄마가 혼자 밥도 못 드실 것 같아 걱정이야.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그러게 자기가 정말 많이 걱정이겠다. 요즘 더 심해지신 거지? 알잖아. 우리 엄마 갑상선 때문에 늘 쩔쩔 매시는 거.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내가 당분간 왔다 갔다 할까 생각 중이야. 여기서 어머님 집까지? 너무 멀지 않겠어? 어쩔 수 없지 뭐. 괜찮아. 처음엔 남편이 왔다 갔다 하더니 피곤하다는 이유로 집에는 오지 않고 계속 시댁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이제 슬슬 신혼집에 입주해야 하는 시기인데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저도 시어머니 걱정이 되기도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요.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 하더라고요. 나이 많은 나한테 와서 고생하는 거 너무 잘하는데 나 염치 없이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도저히 우리 엄마 걱정이 돼서 안 될 것 같아. 우리 엄마랑 당분간만 같이 살자. 어쩐지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았어. 미리 이야기하지 그랬어. 근데 신혼집 가기로 한 건 어쩌지? 안 그래도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 돈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엄마 조금 나아지시면 그 돈으로 다시 네가 가고 싶은 신혼집으로 갈 수 있게 해줄게. 정말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이 편찮으시다는데 자기도 얼마나 걱정되겠어. 내가 안 그래도 찾아봤는데 갑상선으로 아프시면 정말 힘들다 하더라고. 내가 옆에서 같이 있어드리면 더 좋겠네. 정말 고마워. 정말로. 나 평생 당신만 보고 살게. 그렇게 저는 연고도 없는 남편의 고향으로 가게 되었어요. 남편도 저도 새롭게 직장을 구해야 했고 신혼집은 포기해야만 했었지만 그래도 아프신 노인이 혼자 있는 건 제 스스로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거기다 그게 우리 시어머니라 하니까 엄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보다는 시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저희는 서울에 있던 원룸도 정리하고 경기도 끝자락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시댁에 가면 안 된다 뜯어말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여태 어머님이 저를 대하신 행동이나 말들을 보았을 때는 누구보다 잘해주실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힘들어하기보다는 부부니까 같이 힘든 게 맞다 생각을 하게 된 거였어요. 어서 와라 세아가. 오는 길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어머님 편찮으신데 뭐하러 나오셨어요. 아이고. 크지 않은 마당 딸린 집에서 사시는데 셋이 살기에는 딱 적당하기에 같이 사는데도 부담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집안에 들어서게 되었을 땐 깜짝 놀랐었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본 아저씨가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네 주민인가 했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의 이복 남동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호적상 삼촌인데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 한다면 말이에요. 근데 딱 봐도 정상처럼 보이진 않더라고요. 살짝 부족하신 분이라는 걸 단박에 알 수가 있었죠. 그 아저씨가 저희를 힐끔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가까이 가시더니 그 아저씨 등을 딱 때리시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에 깜짝 놀랐었어요. 너는 내 아들과 며느라기가 왔는데 인사도 똑바로 안 하냐?
안녕하세요, 도련님, 사모님. 제가 훨씬 더 어리고 게다가 시어머니의 배다르지만 형제분이라 하시는데 저렇게까지 깍듯하게 하시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었어요.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이전에는 보여주지 않으셨던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죠. 제가 남편 옆구리를 쿡쿡 찌르니 자기 어렸을 때부터 계시던 분이었고 시어머니하고는 그냥 장난치는 거라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 하는 거 있죠? 원래 남매가 그런 거라면서요. 그런 상황 같진 않아 걱정이었는데 남편이 아랑곳하지 않으니 저도 너무 깊게 신경 쓰지 말자 싶었어요.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이전과 다른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아저씨라는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본집에 살고 있으면 그 아저씨는 바로 앞에 허름한 컨테이너 안에 살고 있었어요. 밥 같은 것도 저희가 못 먹을 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골라 갖다 주려 하는 거예요. 하루는 시금치 반찬이 있었는데 원래 나물이라는 게 며칠 지나면 상해서 먹지 못하잖아요. 제가 버리려 했더니 시어머니가 말리시더라고요. 나는 그걸 왜 버리는 거니? 아, 어머님, 이거 제가 먹으려고 냄새 맡아보니까 먹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상하기 일부 직전인 거 있죠? 난 여기서 그런 나물 반찬 하나나 해먹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것도 모르고 이리 내봐라. 네? 이거 드시면 배 아프실 거예요. 어머님, 차라리 제가 오늘 시금치를 새로 와서 무쳐드릴게요. 아니다. 내버려뒀다가 이건 이따 저녁에 아저씨 갖다 줘라. 이거를요? 삼촌도 아저씨도 배 아프실 것 같은데요? 내가 삼촌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암튼 원래 그런 거 먹던 사람이야. 신경 쓰지 말아라. 엄마, 이 자두 몰라서 못 먹겠다. 아저씨 갖다 줄까? 그래라. 먹지도 못하게 몰랐구나. 아깝게. 아저씨 호강하네. 자두도 다 먹고. 문제가 되는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여기로 이사 오게 되면서 변변찮은 직장 하나 잡기가 힘들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시긴 했지만 거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처 부업장에 나가 동네 분들하고 같이 모여 종일 작은 손부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고향이다 보니 어렵지 않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상하다 싶을 만큼 빨래가 저희 세 거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 그 아저씨도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옷을 갈아입으셔야 할 텐데 우리 것만 나오는 게 이상하다 싶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아저씨는 따로 빨래가 안 나와서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마 근처 하천 가서 빨래 올 거다. 내가 그러라고 시켰다. 네? 직접 손으로요?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원래 그러던 사람인데 뭐 문제라도 있니? 아니에요. 근데 너 집안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네? 집안일이요? 그래, 집안일을 그리 열심히 하지 않나 보구나. 다른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걸 보면. 아니요, 어머님. 무슨 아니에요. 네 할 일이나 신경 썼으면 좋겠구나. 아저씨에 대해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점점 더 퉁명스러워지는 시어머니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그러셨던 분이 아닌데 저에게 굉장히 날카롭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오늘 유독 몸이 안 좋으신가 보다 예민하시구나 싶어 넘어가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하다 싶은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대하는 것도 점점 막대하시는 게 느껴진다 해야 할까요? 전에 봤던 상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으니까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죠. 이 집에 이사 오고부터 그리고 아저씨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부쩍 그렇게 저를 대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 집에 종으로 온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집에 하루 종일 우리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고 있으면
그만한 대가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도대체 집에서 무얼 하는 거니? 하루 종일 먹고 노는 거야? 왜 항상 집에 오면 내가 할 일이 있는 거니? 제가 아침부터 청소기도 돌리고 걸레질도 열심히 했는거려.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더 신경을 써볼게요. 하는 거라곤 집안일밖에 없으면서 이거 하나도 똑바로 못하니까 참 한숨이 나오는구나. 아니, 어머님. 내가 돈 벌어오라고 보채지 않잖니? 그럼 기본적으로 집에서 해야 하는 일은 해야 하지 않겠어? 그냥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게 다가 아니라 구석구석 안 보이는 곳도 청소해주고 짐이 쌓인 곳은 정리도 하고 했으면 좋겠구나. 네. 그런 부분은 더 신경 써볼게요. 내가 아파서 너희가 내려온 건데 이러면 더 신경 쓰이지 않겠니? 그리고 너희 애는 언제 갔니? 어쩜 여태 소식이 없구나. 그게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요. 네 이야기 안 듣고 싶다. 말하다 보면 속이 터져 아주. 정말 이전에 봤던 상냥한 우리 어머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저를 대하는 게 너무한다 싶은 날들이 많았어요. 게다가 원래 그러시지도 않으셨으면서 애를 낳으라고 닥달을 하는 날들이 많아지게 되었고요. 문제는 이런 모습에 대해 남편에게 이야기해도 남편 역시 제가 유난이라는 듯 대처하는 거 있죠? 어머님 오늘 보니까 이제 많이 나아지신 것 같던데 그만 서울로 올라갈까? 여긴 내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아직 많이 편찮으신데. 아니야. 오늘 보니까 완전 쌩쌩하던데? 그리고 나 계속 신경 쓰여. 바깥에 계시는 아저씨. 좀 있으면 엄동설한 겨울인데 여기는 바다 근처라도 엄청 춥잖아. 저러다 동상이라도 걸리시면 어떡해. 저기에 보일러나 난로도 따로 없는 것 같더만. 아저씨는 나 어렸을 때부터 그러고 살았던 아저씨야. 우린 오히려 네가 이상해. 뭐하러 신경 써? 자기, 왜 그렇게 변했어? 나랑 같이 봉사활동 다녔을 때 기억 안 나? 불쌍한 아이들 도와주며 살았었잖아. 갑자기 다른 사람들처럼 왜 이래? 그 사람은 아이가 아니잖아.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이라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여태껏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내가 이상한 거라고? 그래, 말이 삼촌이지. 그쪽 가족에 내다버린 걸 우리 엄마가 보살펴주는 거라고.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아저씨가 일을 해주시는 거고, 우리가 마당도 한 켠 내드린 거고 식사도 늘 드리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대화가 영 안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부터 확실하게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제 개념과는 다른 집안에 있다 보니 더 있다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요. 그게 저를 더 빠르게 일을 구하게 하는 기폭제가 되어주었던 것 같아요. 바깥일이라도 하면 적어도 집안일 때문에 시어머니하고 부딪히는 일은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백방으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집에서 버스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저희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원래도 컴퓨터 좀 다루셨죠? 엑셀만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부담 없이 일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달부터 근무하시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저도 그 정도면 시간도 넉넉하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그렇게 기쁜 소식을 안고 집에 와 시어머니와 남편이 퇴근하기를 목이 빠지라 기다렸죠. 바깥에서 일하는 게 이 집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겠다 싶었는데요. 그렇게 두 분에게 다음 달부터 사무직 일을 다시 할 것 같다 이야기를 하니까 글쎄 갑자기 엄청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일을 하다니. 그럼 우리 집 집안일은 누가 하고? 네? 이젠 다 같이 해야죠, 어머님. 3년을 내내 집안일만 했으면 얌전히 쭉 집안일이나 할 것이지.
왜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이래? 지금 나한테 시위라도 하는 거냐? 아니요. 제가 일 구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어머님, 제가 쭉 이 집안은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왔으면 우리 집 일이나 할 것이지 왜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냐? 나랑 네 남편이 일해서 벌어오는 돈이 있는데 안 돼! 절대 안 된다! 이미 사무실에 출근한다고 이야기까지 했는걸요, 어머님. 내 허락도 안 받고 일을 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당장 못 나간다고 이야기해라! 그러시고는 방문을 쾅 닫으시며 방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도 그러시는 모습을 보니 난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정말 내가 이 집안에서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무려 3년 동안이나 그 고생을 했고 드디어 돈을 많이 주진 않지만 새로운 직장에 취직까지 하게 되었는데 마치 가정부가 말도 없이 그만둔다고 한 거나 다름없이 구시는 거 있죠? 문제는 남편의 태도였어요. 남편이 오히려 일하러 나가라, 엄마가 이상하다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문제라면서 말이에요. 갑자기 일을 하러 나간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집안일 잘하고 있었잖아. 당신까지 그게 무슨 반응이야. 내가 일을 못 구했던 거지 안 구하고 있던 게 아니라는 거 잘 알면서. 그래도 그렇지. 너무 갑작스럽잖아. 다음 달이라니. 당장 내일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집안일은 도대체 누가 해? 엄마나 내가 할 수는 없잖아. 왜 못해? 이제는 셋 다 돈을 버니까 알아서 일을 나누어서 하면 되는 거지. 일 다녀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나랑 엄마한테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또 일을 하라는 거야? 넌 애가 어떻게 된 게 그렇게 이기적이야? 그냥 네가 일 안 하면 되는 거. 애초에 어머님 다 나으시면 서울에 가기로 했잖아. 이제 약도 안 드시는 것 같고 쌩쌩한데 빨리 서울로 가자. 3년이면 오래 있었잖아. 정말 피곤하네. 서울 가는 게 갑자기 가자고 하면 가죠? 그리고 너 봉사하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이러는 거야? 3년 하니까 안 하고 싶어? 봉사라는 게 그래? 뭐라고? 이게 어떻게 봉사야? 그냥 노예짓 하는 거지. 봉사라는 건 뿌듯함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야. 여기 있으면서 뿌듯함도 안 느껴져, 알아? 아픈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꼭 그러고 싶어? 됐고, 사무실에 나가게 해주든가 서울로 가든가. 여기선 하루도 더 못 살아. 저 아저씨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얼마나 치근한지 알아?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머리 아프게 참. 기다려봐. 엄마하고 이야기 좀 해보게. 남편마저 내 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나는 거 있죠.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더니 마음이 동한 건지 어머님이랑 이야기를 해보겠다면서 방에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1~2시간 정도 지났나? 제가 마음을 좀 추스르니까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사 가자. 그래. 다시 서울로 가자. 정말? 정말로 가는 거야? 갈 수 있어? 그래. 어디로 가고 싶은데? 장모님 근처로 갈까? 난 너무 좋지. 안 그래도 엄마네 집 근처 집값 많이 내렸다 하던데. 엄마한테 물어볼까? 응? 아직 그러진 말고 어디로 갈지 안 정했으니까 언제 갈지도.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확정되면 그때 전화드려. 괜히 두 분 설레게 그러지 말고. 그래도 얼른 말씀드리고 싶은데 벌써 신난다. 우리 이제 진짜 신혼집 생기는 거잖아. 그렇게 쉽나? 그래도 일단 있어봐.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 전에 먼저 부동산 계약도 해야 하고 이사 날짜도 잡아야 하고 할 게 많잖아. 나중에 연락드려. 아이 참. 난 하루라도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데. 서프라이즈 해드리자고. 알겠지? 그래, 그럼 뭐 알겠어. 저는 하루라도 빨리 친정에도 또 친구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은데
남편은 괜히 설레발치지 말라며 말하지 말아보라고 신신당부하더군요. 저 역시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 미리 말씀드리기보다는 아예 모든 일정이 픽스된 이후에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낫겠다 싶었어요. 근데 제가 서울로 가게 된 걸로 정해진 다음부터는 갑자기 또 시어머니가 잘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덕분에 많이 나아졌다. 생활하는 것도 편했었고 덕분에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오래 못 있어드려 죄송하죠. 말이라도 그리 해주니까 고맙구나. 서울 가서도 잘 지내고 자주 놀러와야 한다. 아예 가는 것도 아닌데요, 어머님. 남편이 아직 어디로 갈지 못 정했다고 하니 정해지면 꼭 자주 놀러 오세요. 그때는 아이 만드는 것도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그래,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런데 머지않아 남편이 정말 친정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계약하고 왔다면서 거기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점점 확정이 되어가게 되니까 저도 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남편이 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이사갈 집에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어? 가구를 어떻게 놓을지 고민 좀 해보고 싶은데. 나도 같이 보러 가고 싶은데 여길 정리하고 가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잘 안 나네.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나 혼자라도 가면 안 돼? 혼자서도 갈 수 있는데. 아직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는 중이라 조금만 참아. 보러 갈 수 있을 때 중간에 시간 나면 내가 데려다 줄게. 별 걱정을 다 해. 부동산 서류는 꼼꼼하게 확인했어? 요즘 전세 사기가 급증한다는데 우린 걱정 안 해도 되나? 그런 것까지 내가 다 일일이 확인했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야. 아유, 넌 정말 걱정도 많아.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되는걸. 하나 걱정이 되었던 건 방을 알아보고 보러 가는 것, 계약까지도 남편이 일방적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전 집에서도 그랬었는데 둘이 시간이 잘 안 맞다 보니까 같이 보러 가기가 모호하더라고요. 그래도 주소도 알려주고 계약서 서류도 보여주고 또 사진도 보여줬으니까 괜찮겠지 하며 넘어갔었답니다. 그리고 남편 말대로 이사 간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뿅 하고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프라이즈로 제가 이사 왔다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갈 날이 가까이 오다 보니 괜히 마당에 계신 아저씨가 신경이 쓰이는 거 있죠? 제가 사실 이전에도 몇 번 챙겨드리려 했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이 있다 보니 그게 쉽지 않았었거든요. 이삿짐을 챙기는데 남편의 옷가지 중에 버릴만한 게 좀 있어 그거라도 챙겨드리자 싶어 가지고 마당으로 나가게 됐어요. 아저씨! 사모님, 불렀어요? 어눌한 말투와 마주치지 못하는 눈이 참 신경이 쓰인다 싶었어요. 이젠 정말 못 챙겨드릴 것 같아 마음이 쓰였죠. 그래서 남편이 입던 따뜻한 옷을 몇 벌 드리게 됐어요. 이거 아예 못 입을 건 아니니까 아저씨가 입으세요. 어차피 남편은 오랫동안 안 입은 거라 자기 건 줄도 모를 거예요. 이걸 왜 저한테? 많이 춥잖아요. 그 안에 보일러도 따로 없잖아요. 입을 꽁꽁 싸고 주무셔야 하는 것 같던데 입는 거라고 따뜻하게 입으셔야죠. 다른 거 더 못 챙겨드려서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주변 눈치를 힐끔힐끔 보더니 옷을 보고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랬으면 진작 하나 드릴걸. 더 좋은 걸로 해드리지 못해 괜히 마음이 안 좋은 거 있죠? 그렇게 이사 날짜가 다가오게 되었고 어떻게 이사를 해야 할지 남편이랑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어요. 우리 이삿짐 말인데 포장 이사까지 할 거 없잖아? 어차피 우리 집만 가져가면 되는 거고 가전이나 이런 건 사서 넣어놓아야 하니까 돈이라도 좀 아낄 겸 아저씨한테 트럭 운전해달라 할까 하는데 괜찮지? 낡긴 해도 괜찮은 라보 하나 있잖아. 그러면 오히려 좋지. 다행이네. 이삿짐 옮기는 값이 조금이라도 줄어서.
알겠어. 그럼 아저씨한테 주소랑 주의해야 할 만한 거 좀 미리 이야기해 놓을게. 먼저 자고 있어. 아저씨한테 수고하셨다고 뭐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내가 알아서 드릴게. 걱정하지 마. 서울에 가기로 한 이후부터 남편 역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뭔가 이상한데 싶으면서도 괜히 제 기우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곳에서 벗어나 드디어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고 또 신혼생활을 제대로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설렘에 다른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이렇게 순조롭게 이사하는 날이 되었어요. 이삿짐 싸놓은 걸 하나하나 체크하며 트럭 위에 올리는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집안에서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하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 여기 당신 핸드폰 있는 걸 못 보고 그만. 짐 옮기다가 떨어뜨렸는데 화면이 아예 나가버렸네. 이거 어쩌지? 못 살아. 이걸 어째. 아예 화면이 안 나와? 그러네. 이사하는 날인데 이러면 어떻게 하지? 못 살아. 어떡해? 시내에 사설로 핸드폰 고치는 곳이 하나 있던데 거기 다녀와 볼까? 급하잖아. 이사하니까 장모님 장인어른에게도 말씀드려야 하는데 내가 금방 고쳐올게. 지금? 이사 가야 하는데? 그냥 서울 가서 고치는 게 낫지 않겠어? 거기 가면 이삿짐 정리도 해야 해서 바쁠 텐데 언제 고치러 가겠어? 핸드폰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데. 너 먼저 아저씨랑 같이 서울로 가. 내가 고치고 따라갈게. 먼저 가서 짐 정리만 좀 해주고 있어. 아저씨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 당신 없이 가라고? 나 조금 불안한데? 대체 뭐가 걱정이야? 괜찮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어쩜 이사 가는 날에 딱 핸드폰이 고장날 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남편이 당장 시내로 나가서 고쳐서 서울로 뒤따라오겠다 하니까 다행이겠다 싶었죠. 결국 저는 아저씨와 단둘이 서울로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아무리 그래도 다 큰 성인 남자와 단둘이 가라 하니까 좀 불안한 거 있죠? 그 와중에 핸드폰까지 없다 하니까 더 불안했었어요. 하지만 이삿짐도 다 트럭에 올려놓은 상황에서 하루라도 모르기가 좀 애매한 거 있죠. 그래서 일단 출발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때 일을 가야 한다셔서 그 전날 밤에 인사를 드린 상태에서 안 계셨죠. 아저씨가 잘 데려다 주실 거야. 걱정 말고 거기서 보자. 불안한데?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또 쓸데없는 생각한다. 걱정하지 마. 아저씨가 저리 모자라 보여도 무사고인데다가 베스트 드라이버야. 그리고 집 호수랑 비밀번호 내가 다 알려줬잖아. 그냥 치고 들어가기만 하면 돼. 짐은 아저씨가 다 옮겨주실 거니까 괜히 힘들게 네가 하지 말고. 알았지? 웃으면서 신신당부라는 남편을 보니 그래도 믿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요. 그렇게 차에 올라타게 되었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남편 눈치를 쓱 보더니 차문을 다급하게 잠그시는 거예요. 출발하려 그러나 했더니 제 손에 웬 종이를 쥐어주셨어요. 그러더니 다급하게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망가요. 빨리. 네? 아저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가야 해요. 그거. 아저씨가 종이를 가리키는 게 이상해서 펼쳐보았더니 웬 이상한 주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여기에 버리고 와 라고 써져 있었어요. 문제는 이 쪽지에 적힌 필기체였어요. 바로 남편의 필기체인 거예요. 남편이 비읍 글자와 리을 글자를 신기하게 날려 쓰는데 그 문체 그대로 거기에 써져 있는 거예요. 남편이 쓴 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너무 놀라서 종이를 보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남편이 차 바깥에서 그걸 다 보고 있는 거 있죠? 생전 처음 보는 정말 화가 난 얼굴로 창문을 엄청 두드렸어요. 야, 너 내 아내한테 뭐 하는 거야? 이 문 안 열어? 아저씨, 이게 뭐예요? 사모님, 제발 도망쳐요. 우리 누나 다른 사람한테도 이랬어요.
매형한테도 사장 어른한테도 그랬어요. 나 이제 이런 거 하기 싫어요. 사모님은 제발 도망가요. 머리가 땅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남편은 바깥에서 계속해서 문을 꽝꽝 두드리고 있고 아저씨는 한껏 움츠러들어서는 저에게 도망가라 이야기하는데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바깥에서 남편은 우리가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리는지 혼자 해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봐. 이 문도 좀 열고. 그 쪽지 내가 쓴 거 아니야. 당신 나 못 믿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해?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사는 곳이 마을 끄트머리에 있는 곳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 이 상황을 보기만을 기다리는 건 당장 말이 되지 않았고 하필이면 핸드폰이 이럴 때 고장나게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남편을 믿어야 하는지 지금 나랑 같이 타고 있는 이 아저씨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도 머리가 아팠죠. 그러니 이도저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행복하게 신혼집에 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타고 있던 트럭이 정말 낡았었거든요. 저렇게 성난 남편이 자꾸 우악스럽게 열면 그대로 열릴 것만 같아서 걱정이 될 수밖에요. 근데 모든 게 다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화를 내다가 이사가게 냅두는 시어머니나 남편도 그렇고 부동산 정보도 아무것도 저에게 안 알려주는 것도 그렇고 핸드폰이 이렇게 망가진 것도 그렇고 이 쪽지 내용도 그렇고 하나같이 너무나 수상했어요. 그래서 아저씨를 믿어보기로 했죠. 아저씨, 출발하세요. 얼른. 에? 예? 갑자기요? 가지마. 가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둘 다. 이문 열라고. 아저씨 빨리요. 빨리 가요, 네? 진짜 무슨 공포영화 한 장면인 줄 알았죠. 제가 출발하라고 아저씨에게 말하니까 정말 남편이 부술 듯이 차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너 이대로 가면 이혼이야. 알겠어? 나랑 이혼하고 살 수 있어? 당신이야말로 이러지 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아저씨, 빨리요, 빨리! 진짜 당장이라도 차문이 열리겠다 싶을 때 아저씨가 가까스로 출발을 하셨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도로 한복판에서 무어라 소리를 지르는 남편이 보이긴 했었는데 진짜 제가 평소에 알던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 있죠? 당장 쫓아올까 봐 무섭기도 했었는데 진실이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그 트럭 안엔 작은 내비게이션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사갈 주소를 검색해봤어요. 옛날 거라 혹시나 뜰까 하는 걱정도 들었는데 바로 뜨더라고요. 아저씨, 여기로 좀 가주세요. 네, 알겠어요, 사모님. 가는 길 내내 정막만 가득했어요. 아저씨도 저도 핸드폰이 없으니 연락 올 곳도 없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한참을 달려 2시간 정도 왔나 드디어 남편이 이야기했던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저씨한테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말했던 호수로 올라가 봤죠.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려 했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왜 이러나 싶어 몇 번을 더 해봤는데 갑자기 안에 문이 찰컥 열리면서 웬 모르는 아줌마가 나오시는 거예요. 어라? 누구세요? 아가씨야말로 누군데 남의 집 도어라가 자꾸 열려고 하는 거예요? 난 무슨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멀쩡한 아가씨네. 아유, 놀래라. 여기 홍철수 씨가 산 집 아니에요? 아줌마네 집이라고요? 홍철수가 누구예요?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여기는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 이사 온 곳이에요. 이사 온 지 이제 일주일이나 됐거든요. 그런 사람 전혀 모릅니다. 이러시는데 진짜 머리가 띵한 거예요. 남편이 계약한 집이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사는 집이었다뇨. 남편이 이야기했던 그 지역, 그 아파트, 그 호수가 다 몇 번이고 다시 다 확인해 봤지만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아저씨 말이 사실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다시 트럭에 올라타게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막막했었는데요.
마침 이 지역이 저희 친정이 있는 곳이라는 게 딱 생각이 났었어요. 그렇게 아저씨 내비게이션에 저희 친정집 주소를 찍고 거기로 향하게 했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 거예요. 아저씨, 근데 왜 저 구해주셨어요?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저희 어머니 무서워하시는 거 아니셨어요? 저를 진심으로 챙겨준 건 사모님이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우리 사장어른을 버리고 오라고 그때도 그랬어요. 전 다른 것도 아니고 조금 부족한 분에게 이런 짓을 시킨 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친정에 가보니 다행스럽게 두 분 다 계셨었는데요. 지금 정년 퇴임 후에 두 분이 단란하게 지내시는 중이었거든요. 잘 지내는 줄 알았던 제가 갑자기 추레한 아저씨랑 집으로 찾아와 아마 엄청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냐 하시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냐? 너는 왜 연락도 하지 않고서? 엄마, 이게 다 홍서방이 이거 봐봐. 나를 이딴 모르는 곳에 버리고 오라고 했다니까? 그게 또 무슨 소리야? 안 그래도 전화 왔었다. 너 오면 말해달라고 하더니 너네 이게 무슨 일이야? 싸우기라도 한 거니? 아니야, 엄마. 그러면 큰일 나. 지금 그 집에서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었어. 뭐라고? 이 아저씨 누구시니?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정말? 이 아저씨가 내가 말했던 그 남편의 외삼촌이셔. 일단 안에 드시지요. 이게 무슨 일인지 참. 그렇게 아빠와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실 시댁에서 있던 일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해드렸거든요. 아무래도 걱정하실까 우려가 되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제가 시댁에 있었던 이야기를 세세하게 다 들으시며 얼굴이 차갑게 굳으셨어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왜 진작에 하지 않았었니? 엄마는 아예 몰랐었잖아. 걱정하실까봐 그랬어요. 제가 이런 일을 겪는다 하면 바로 서울에 오라 하시거나 이혼하라 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그럴 거라는 걸 예상했다면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는 건 왜 몰랐니? 죄송해요. 지금 애한테 뭐라 할 때가 아니라 그러면 왜 그러려고 했었는지는 알아내야 하지 않겠어? 그렇게 우리는 아저씨에게 남아있던 이전의 이야기를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어찌 된 일인지 이야기 좀 해줄 수 있겠어요? 그게 누나가 전에도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었어요. 자주 가족들을 버리고 오라고 막 그러고 누나가 저를 항상 삽으로 때렸었는데 말 안 들으면 그걸로 또 펴줄 거라고 해서 말 잘 들었었어요. 이전에도 아저씨 보며 어딘가 아프신 분이 아니실까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묘하게 말을 절고 어린애처럼 이야기하는 게 경계성 지능장애가 아닌가 하게 됐어요. 가만 보니 엄청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모자라다는 걸 이용해 시어머니가 엄청 많이 괴롭히고 또 부려먹은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도련님 하는 거 보니 이 부분 역시 남편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육원으로 봉사까지 왔었나 치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버리고 왔었는데요? 기억나요? 사장어른이요. 사장어른. 어머머, 시할머니인가 본데 이게 무슨 일이라니. 지금 어디 계신데요? 바다 근처 작은 집에 버리고 왔어요. 이전에도 아저씨가 저에게 했던 것과 같은 짓을 했었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이거구나 싶었어요. 안 그래도 제가 이상하다 싶었던 게 이전에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국민연금 관련한 우편물이 왔었거든요. 이게 뭔가 싶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다급하게 가져가시는 거였죠? 거기 있던 이름이 순간 기억이 나 아저씨에게 물어봤어요. 아저씨, 서금옥 씨가 혹시... 맞아요. 사장어른 이름이에요.
그제서야 딱 알겠다 싶었어요. 시할머니를 다 쓰러져가는 곳에 방치를 시켜놓고 시할머니 이름으로 나오는 연금을 받아먹고 있었던 거구나. 바로 알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 다음의 이야기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태 시아버지가 아프단 이야기는 알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것도 시어머니가 했던 짓이라더라고요. 네, 레영도 누나가 그랬어요. 누나가 뒤에서 잡으러 쳤는데 그대로 쓰러져서 뇌졸중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역시 시어머니가 꾸민 일이라 하는 건데요. 이 과정을 모두 보게 된 아저씨에게 너도 똑같이 만들어버린다 하면서 사건의 공범으로 만들어버리게 된 거죠. 아무리 아저씨가 경계성이다 보니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모자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운전까지 할 수 있는 거면 그리 심각한 건 아니란 거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그 부분을 간과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저씨는 내내 시아버지와 시할머니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셨었다 해요. 저는 도저히 괘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요. 아저씨, 왜 여태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했는데 거기 경찰은 저를 안 믿어줘서. 아무래도 아저씨가 좀 모자라 보이니까 경찰서에서도 안 믿어줬구나 싶었어요. 게다가 사실 여부를 위해 시어머니를 찾아뵀었을 텐데 능구렁이처럼 넘어가게 만드시고 나서 다시는 입을 못 열게 그날 아예 밥도 안 주고 때렸다 하더라고요. 아저씨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이 정말 무서운 게 멀쩡한 사람도 아프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저씨는 살짝 모자란 데다 이런 상황까지 겪었으니 당연히 정상적인 사고를 못했을 게 뻔하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뿐인 가족인데 더 이상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싫으셨던 것 같은데요. 아저씨, 겁먹으시면 안 돼요. 제대로 신고해서 시할머니, 아니 사장 어른 찾아야죠. 그리고 아저씨네 매형도 지금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것도 다 풀어줘야죠. 안 그래요? 하지만 누나가 와서 해코지라도 하면. 제가 안 그러게끔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흰 그렇게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해드리게 되었는데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잡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저나 시아버지에게 있었던 일은 증거를 찾아보기가 힘들어 어려울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다만 시할머니에 관한 건 확실하게 알아낼 수가 있었기에 빠르게 해결이 가능했었어요. 현재 시할머니 이름으로 나오는 연금을 시어머니가 쓰고 있었다 했잖아요. 일단 시댁에 시할머니가 계시지 않는 점, 그렇지만 할머니 명의 통장이 시댁 근처 은행 ATM에서 자꾸 사용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시할머니의 생사 여부가 확인이 어렵다는 점 등이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되어 그렇게 시어머니는 벌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옮겨다 드리기만 했어도 공범이 되어버린 아저씨 역시 처벌을 피해가긴 힘들었죠. 남편도 같이 사는 가족이라 처벌을 같이 받았으면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남편이 이 상황을 알고 방임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고요. 끝까지 본인은 모르는 일이었고 시모와 아저씨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고 하니 남편에겐 따로 죄를 묻지 않더군요. 재판까지 가게 되었는데 모든 증거가 충분하니 발뺌하기 어렵다 했었는데요. 증인으로 아저씨가 있으셨었는데 그날 있었던 일을 몽땅 빠짐없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날 누나가 저에게 사장 어른을 모시고 어디 모르는 곳에 버리고 오라고 했었어요. 절대 못 찾는 곳에다가 갖다 버리라고. 그리고 누가 사장 어른을 찾게 되거나 하면 몽땅 제가 그랬다 하고 하라고 했어요.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다 네가 꾸민 짓이잖아. 우리 시어머니가 어디로 가셨는지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정숙하세요. 그러시는 분이 시어머니의 영감을 가져다 몽땅 사용하십니까? 저런 장애인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는지는 파악할 수가 있는지 사전에 테스트를 하고 오셨다 했습니다. 저분은 장애인이 아니라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으신 것뿐입니다. 증인의 역할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는 피곤 시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시어머니 연금에 손을 대다니요. 엄연한 범죄입니다. 아이고 억울해. 아이 저 장애인 놈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억울해하며 아저씨 탓을 하는 시어머니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렇게 못된 사람이 나의 시어머니였다니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스스로 한탄하기도 했죠. 아저씨는 비록 같이 처벌을 받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훨씬 속 시원해졌다며 좋아해 하셨어요. 사모님 덕분에 감사했어요. 저 이제 더 이상 사모님 아니에요. 그렇게 안 부르셔도 돼요. 그나저나 같이 처벌 받으셔야 해서 어떡해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이 문제로 더 이상 죄책감 느끼게 되지 않아서 오히려 좋아요. 달게 벌 받고 올게요. 나중에 혹시 감당하기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해줘요. 알겠죠? 제 번호 제가 적어드렸잖아요. 네. 수첩에 적혀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저씨랑도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에 그렇게 바로 남편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연락을 기다렸다는 듯이 굴길래 바로 만나게 되었죠. 혼자 만나면 위험해질 것 같아 서울의 사람 많은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오랜만이네. 이제야 연락을 해?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지? 이혼하자. 순순히 도장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 얘기야? 난 순순히 이혼 못해줘. 줄 돈 없어. 그러니까 못해줘. 이전에도 이혼해달란 내내 이야기를 했었는데 번번이 안 된다는 의사를 내비치더라고요. 소송까지 가게 되면 정말 피곤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죠. 너 이러다 소송으로 가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내가 너한테 준 돈보다 더 뱉어내야 할 수도 있어. 알아? 그렇게 진흙탕까지 한번 가? 그러시던가. 마음대로 해. 결국 저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말 조목조목 따져보니 집 산다고 줬던 돈부터 시작해 그 돈을 가로채간 거나 다름이 없으니 그걸로도 충분히 유책 사유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취합해 정말 소송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남편에게 전화를 이런 상황이니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 하니 저한테 독하다 하면서 지금 당장은 돈을 못 준다는 거예요. 물론 젊은 날 커피 마실 돈도 아껴가며 모은 돈이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 저 남자에게서 벗어나는 게 더 급급했어요. 그래서 돈은 나중에 준다는 조건하에 그렇게 저희는 이혼하게 되었어요. 물론 저한테 했던 짓이나 돈 같은 것도 하나하나 소송을 가면 다 잡아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를 외딴 곳으로 버리고 오라고 할 정도로 인정머리 없는 사람하고 더 이상은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빨리 벗어나고 남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기 때문에 돈은 안 받을 심산으로 이혼해달라 한 거죠. 그쪽도 당장 뱉어낼 수 없으니 이럴 때 이혼하는 게 정답이겠다 싶었는지 냉큼 이혼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이후에 아저씨에게 전화도 왔었는데요. 잘 지내고 있으시죠, 사모님? 아이, 저 이제 사모님 아니라니까요. 아저씨도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 벌금으로 끝날 수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아저씨와의 통화가 끝난 후 한동안 멍하니 있었죠. 마음 한켠에선 시원섭섭함도 들었고 또 다른 한켠에선 허탈함과 후련함이 교차했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그저 앞으론 나 자신을 더 아껴주고 스스로에게 더 잘해주겠다는 다짐만 했죠. 그렇게 저는 다시 결혼 전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일을 생각하니 치가 떨리게 무서워 두 번은 결혼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덕분에 나 자신에게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일들 제가 직접 겪어보니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중이랍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에게는 제가 겪었던 것 같은 무서운 일 겪지 않으실 수 있게 제가 기도할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